안녕하세요, 힌큐앱입니다. 요즘 주유소 가면 깜짝 놀라시죠? 근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란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40% 뛰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름값에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장바구니가 올라요. 환율 1,500원이 뚫리면 수입 물가까지 또 오르거든요. 이 연쇄 충격이 결국 여러분 전세 대출 이자까지 때려요. 오늘 이 도미노가 어떤 순서로 쓰러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이 기름값 폭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볼게요.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트럼프가 종전안을 내밀긴 했는데요. 이란이 핵을 포기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아요. 이란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다는 건 최후의 카드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 기름값이랑 상관이냐?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한국이 기름을 사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원유 수입의 70%가 이 좁은 길 하나를 통과해요. 한국은 중동산 원유에 유독 많이 의존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맞아요. 이란 외무장관이 적의 선박만 봉쇄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유조선 포함해서 150척이 발이 묶였어요. 하루에 90척 정도만 간신히 통과하는 상황이에요. 선별 통과라고 하지만 사실상 부분 봉쇄나 다름없는 거죠. 기름 나르는 길이 막혔으니 기름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국제유가가 40% 넘게 치솟았어요. WTI가 한때 111달러까지 갔었어요. 브렌트유는 거의 100달러 턱밑이에요. 전쟁 전이랑 비교하면 말 그대로 폭등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그거예요. 기름 넣을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그게 바로 이 전쟁 때문이에요. 출퇴근에 자가용 쓰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매일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요, 기름값이 오르는 건 사실 1단계에 불과해요. 진짜 무서운 건 2단계부터거든요. 기름값이 왜 환율까지 때리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도미노 두 번째예요.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1,500원이 뚫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시죠? 전쟁이 났다고 왜 환율이 올라?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원유는 달러로 사야 해요. 기름값이 40% 올랐으니까 달러가 그만큼 더 필요하잖아요. 달러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한 데로 돈을 옮겨요. 그 안전한 데가 어디냐면 미국 달러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더 강해지는 거죠. 세 번째가 진짜 뼈아픈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어요.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코스피에서 35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3월 3일 하루만 봐도요, 코스피가 7.24% 급락했어요. 사상 최대 하락폭급이었거든요. 그날 외국인이 하루에 5조 1천억 원을 팔았어요. 역대 2위 순매도예요. 자동차, IT, 반도체 할 것 없이 10에서 15%씩 빠졌어요. 공포지수인 V코스피가 62.98까지 치솟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였어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48.9%까지 떨어졌거든요. 12년 만에 최저치예요. 3월 한 달에만 외국인이 15조 5천억 원을 팔아치운 거예요. 왜 이렇게 빠져나갈까요? 한미 금리 차 때문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지금 한국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를 2.5% 줘요. 근데 미국은행에 넣으면 3.75%를 주거든요. 같은 돈인데 미국에 넣으면 이자를 더 주니까요. 당연히 돈이 미국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외환보유고 많다면서 그걸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국 외환보유고가 4,259억 달러예요. 숫자만 보면 꽤 많아 보이죠? 근데요, 이게 함정이에요. 쉽게 비유할게요. 은행 잔고에 4,3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ATM에서 뽑을 수 있는 돈은 340만 원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적금이나 채권에 묶여 있어서 급하게 못 꺼내요. 현금성 자산이 전체의 8%밖에 안 돼요. IMF가 권고하는 적정 외환 보유고가 6,445억 달러인데 지금 보유액은 그 66%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미국한테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어요. 통화 스와프가 뭐냐면요. 위기 때 쓰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급하면 달러 빌려 쓸 수 있는 안전장치인 거죠. 근데 미국이 거절했어요. 너희 외환 보유고 충분하잖아 라면서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나는 달러도 없고 주식도 없는데 상관없지 않나? 아니에요. 전세 대출 하나 있으면 맞는 충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환율이 뚫리면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거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환율이 1,500원을 뚫었다. 그래서 나는 달러도 없고 해외여행도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요,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때리는 게 수입 물가거든요. 쉽게 말해서요, 마트에서 수입 과일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1,200원이었을 때 사던 물건을 이제 1,500원짜리 달러로 사야 해요. 같은 물건인데 자동으로 25% 비싸진 거예요. 기름값부터 밀가루, 사료, 철근까지 전부 해당돼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원유 수입 비용이 올라요. 원유 비용이 오르면 물류비가 올라요. 물류비가 오르면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요. 그게 결국 마트 진열대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밀가루가 비싸지면 빵값이 올라요. 사료가 비싸지면 치킨 가격이 올라요. 철근이 비싸지면 건설비가 올라서 분양가도 오르는 거거든요.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줄줄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인데요. OECD가 벌써 올해 한국 물가를 2.7%로 올려잡았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이게 3%를 넘길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OECD는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도 2.1%에서 1.7%로 깎았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꺾이는 거예요. 최악의 조합이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뭐가 문제냐?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려요.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기준금리 2.5%에서 6번 연속 동결 중이에요. 못 내리는 거예요. 금리가 안 내려가면 누가 가장 힘드냐? 대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 가계부채가 1978조 8천억 원이에요. 역대 최대예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 대비 빚 비율이 89에서 90%예요. 세계 최상위권이거든요. 변동금리 전세대출 끼고 살고 있는 분들, 금리가 안 내려가면 그 이자 부담이 올해 내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래도 집값은 올랐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원화로 보면 올랐어요. 근데 달러로 환산하면요,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같은 기간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원화가 세계 무역에서 결제되는 비중이 0.1%밖에 안 돼요. 전 세계가 거의 안 쓰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만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달러 기준으로는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이게 전쟁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때리는 진짜 충격이에요.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안 내려가요. 결국 내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녹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요,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거 진짜 1997년 IMF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랑은 달라요. 첫 번째 희망카드, 수출이 살아있어요. 2월 수출이 6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7%나 늘었어요. 무역 흑자도 13개월 연속이에요.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IT 제품 수출 증가율이 103.3%예요. 역대 최초로 세 자릿수를 찍은 거거든요. 돈이 밖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희망카드, 비상금 통장이 있어요. 1997년이랑 비교하면요, 그때는 급하게 쓸 수 있는 외환이 수십억 달러 수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현금성 자산만 340억 달러예요. 거기에 한국은행이랑 국민연금이 650억 달러짜리 외환 스와프를 맺어놨어요. 합치면 약 990억 달러예요. 빈손은 아니에요. 세 번째 희망카드,
정부가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을 준비하고 있어요. 4월 10일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고유가 대응, 에너지 바우처 확대, K-패스 확대 같은 민생 지원이 들어가요. 게다가 이 재원이 세수 초과분이라 국채를 새로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빚 안 내고 푸는 돈이라는 거죠. 네 번째, 전쟁은 영원하지 않아요. 트럼프도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면 불리해요. 다만요, 균형 있게 말씀드려야 하니까. 추경이 나와도 고유가가 길어지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종전 협상도 이란 핵포기 조건 때문에 난항이거든요. 성장률 전망도 OECD가 1.7%로 내렸어요.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1997년처럼 바닥이 뚫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방심할 상황도 아니에요. 조건도 안도라고 할까요? 이 카드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요. 근데 이건 정부 이야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정지출 점검하세요. 전세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 있으신 분들 지금 금리가 얼마고 만약에 0.5%포인트 오르면 월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대부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스프레드 시트 하나 열어서 딱 30분이면 돼요. 현재 금리, 대출 잔액, 남은 기간 넣고 금리 올랐을 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에서 6회 연속 동결 중인데요. 물가가 OECD 전망대로 2.7%까지 오르면 금리 인하는 더 어려워져요. 오히려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몰랐었어요 하면 늦어요. 딱 30분 투자하세요. 두 번째, 달러 자산 분산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산이 100% 원화에 몰려 있다면 그건 구조적 리스크예요. 원화는 스위프트 결제 비중이 0.1%밖에 안 되는 비기추통화거든요. 환율이 흔들리면 내 자산 가치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소액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로 조금이라도 나눠 놓는 거예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에요. 한쪽에만 올인하지 말자는 구조적 리스크 관리 얘기예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이 원화라는 바구니 하나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에너지 지출을 줄이세요.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 높거든요. 이때 정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해요. 정부가 25조 추경을 편성하면서 K-패스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 농축수산 할인 같은 정책을 넣었어요. 이런 건 뉴스에서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같은 상황에서 30분 투자해서 지원책 찾아본 사람과 안 한 사람, 몇 달 뒤에 체감하는 차이가 꽤 커요. 자, 오늘 풀어드린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이란 전쟁이 기름값을 때리고, 기름값이 환율을 때리고, 환율이 물가를 때리고, 결국 여러분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녹는 거예요. 이 도미노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 6개월 뒤 차이는 소형차 한 대 값일 수도 있어요. 고정지출 점검, 달러 분산, 에너지 지출 줄이기. 이 3가지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법이에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중에 뭘 먼저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대비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